죽음이 두렵다면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라. 삶의 한가운데서 문득 멈춰 서보라. 손에 무엇을 쥐고 있든 어떤 길 위에 있든 간에 그 순간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토록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죽음을 두려워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혹시 두려움의 본질이 이것을 잃게 된다는 생각 때문은 아니었는가? 지금 가진 지위, 물질, 관계, 심지어는 자아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는 상실의 예감이 죽음을 공포로 느끼게 만든 것은 아니었는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저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그때그때 주어진 일들을 유일한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 앞에 스스로의 올바른 이성을 따르기만 한다면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든 혹은 무엇을 가져갔든 그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성취가 많았든 적었든 세상에 머문 시간이 길었든 짧았든 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냈느냐는 점이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순간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잃는 것이 아쉬워질 때다. 아직 이루지 못한 꿈, 다 누리지 못한 사랑,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미련이 죽음을 그림자처럼 짙게 만든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이성이 깨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마지막도 담담히 맞이할 수 있다. 죽음은 더 이상 빼앗는 자가 아니며 공포의 이름도 아니다.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그 무게, 당신이 걸어가는 이 하루, 그것이 정말 당신의 존재 전부를 대표할 만큼 절대적인 것인지 한 번쯤은 멈춰 서서 물어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먼저 지금을 살아내야 한다. 끝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시작부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 고요한 진실을 마음에 새기며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보길 바란다. 죽음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그 얼굴을 바꾸는 법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는 모든 감각이 사라져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 다른 하나는 전혀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되는 것. 만약 죽음이 모든 감각을 소멸시키는 일이라면 그 순간 이후 우리는 고통도, 불안도, 슬픔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감정도, 기억도, 자각도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겠는가? 무는 어떤 고통도 품지 않는다. 그저 고요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단 말인가? 반대로 죽음이 새로운 감각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시작이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존재가 되는 것이며 그 순간 생명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 단지 지금의 모습이 변화할 뿐이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는 것. 그렇다면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공포라고 이름 붙인 죽음은 결국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일 수 있다. 감각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새로운 감각을 얻는다면 그 자체로 삶은 계속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실체 없는 어둠인가? 아니면 미지의 가능성인가? 어느 쪽이든 이성의 눈으로 들여다볼 때 그 두려움은 제 모습을 잃는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성실히 살아가라. 무엇을 느끼든 어떤 상태로 존재하든 우리의 본질은 끝나지 않는 흐름 속에 있기에 죽음은 결코 단절이 아니라는 것. 삶이란 어차피 매일 조금씩 사라지는 감각들과 조금씩 새로워지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의 반복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평온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존재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면 된다. 죽음을 경멸하지 마라. 오히려 그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어라. 죽음 또한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의 흐름, 하나의 계획 안에 포함된 것이다. 우리는 잘 안다.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며 이가 나고 수염이 자라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느려진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며 계절처럼 변해가는 몸과 마음을 살아간다. 죽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성장과 쇠퇴의 끝에 찾아오는 해체의 시간. 그것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자연의 일부다. 사려 깊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움이나 슬픔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것을 경멸하지도 초조해하지도 않는다. 그저 이해할 뿐이다. 마치 또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마지막 변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린다. 자신의 차례가 도래할 때까지 속도를 재촉하지도 않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는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껍질을 벗고 조용히 빠져나오는 순간이다. 마치 갓 태어날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시기를 기다리듯 우리의 영혼도 마침내 자연이 정한 때에 자신의 다음 여정을 준비할 것이다. 삶의 처음을 기다릴 줄 알았던 우리는 삶의 끝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태어남이 경이롭듯 죽음도 그 자체로 숭고하다. 그러니 초조해하지 말라. 죽음은 파괴가 아닌 전환이며 끝이 아닌 흐름의 일부다. 우리는 단지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할 뿐이다. 마침내 그 문 앞에 섰을 때 조용한 마음으로 자연을 향한 신뢰로 그 순간을 맞이하면 된다. 지나치게 고고하면 고독하다. 산이 높고 험준한 곳에는 나무조차 자라지 못하지만 골짜기로 흐르는 곳에는 초목이 무성하게 자생한다. 물살이 세고 험한 곳에서는 물고기가 없지만 깊은 연못에는 물고기와 자라가 모여든다. 이처럼 지나치게 고상한 행동과 비좁고 급격한 마음은 군자로서 깊이 경계해야 할 일이다.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곳의 아름다움도 알아야 한다. 비좁은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진정한 군자는 고상함에 빠져 고립되지 않고 깊이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대 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도록 하라. 지나치게 고고하면 고독할 수밖에 없다. 세속 안에 있으면서
세속을 떠나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세속과 같이 하지 말며 또한 세속과 다르게 하지도 말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사람이 싫어하게 하지 말며 또한 사람이 기뻐하게 하지도 말라. 이 머당은 인생을 일컬어 한 편의 시라고 했다. 생물학적 입장으로 보아서 유년시대와 성년시대 그리고 노년시대로 구분되는 이 삼박자야말로 인생의 아름다운 배치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루 동안에 아침과 낮과 일몰이 있고 1년 동안의 사계절이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이란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한 것인가.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자는 괴로워하는 법을 아는 자이며 향수하는 법을 아는 자는 피하는 법을 아는 자이다. 슈트라우스의 말처럼 삶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제각기 다르게 정의했다. 누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안정한 항해라고 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야말로 한 판의 윷놀이와 같다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인생이란 다만 정신의 생식작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는가 하면 누구는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는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좋은 방법을, 보다 더 확실한 삶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속에 살고 세속의 의견에 쫓아서 생활하는 것은 용이하다. 고독의 경지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극히 용이하다. 그러나 군중과 더불어 지내며 유쾌하게 고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다만 위인만이 해낼 수 있다. 이 한마디를 그대의 삶에 원용하라. 그대도 분명히 한 사람의 위인이 될 수 있다. 하루해가 저물어도 노을은 아름답다. 하루해가 저물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때의 노을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며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순간에도 귤 향기는 더욱 짙게 퍼진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랐다면 군자로서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각성해야 한다. 허튼 생각에 빠져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100배의 노력을 기울여라. 인생은 짧고 매 순간이 소중하다. 증기기관의 발명가 제임스 와트가 긴 연구 생활을 은퇴하여 여생을 즐긴 것은 64세부터였다.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여행도 즐기고 유명한 명사들과 교류하면서 유유자적 생활했지만 그는 항상 늙음으로 해서 정신적인 기능이 마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능을 시험해 보기 위해 독일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신도 놀랄 만큼 기억력은 쇠퇴하지 않았다. 그 후 그는 어느 수도 회사에서 설계의뢰서를 맡기도 했고 조각기계에 흥미가 있어 오랜 횟수를 거쳐 완성하는 등 80세까지 쉬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어 나갔다. 나이를 먹을수록 현명해진다는 말이 있다. 오히려 늙는다는 것은 신의 은혜쯤으로 알고 그 늙음 속에서 젊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삶의 기술이다. 나이는 사랑과 비슷하다. 무엇으로도 덮어
감출 수가 없다. 또한 덮어 감출 필요도 없다. 차라리 나이를 덮어 감추려 애쓰기보다 그 나이에 맞는 지혜를 갖추기에 힘써라. 그 나이 또래의 지혜를 갖추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나이 또래의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해가 진 뒤 그늘의 아름다움과 잎이 진 뒤 귤의 향기로움을 배워라. 그대의 청춘을 노년이 되어 비로소 경험하라. 범은 병든 걸음걸이로 사람을 공격한다. 매는 조는 것 같이 서 있고 범은 병든 것처럼 걷지만 바로 그것이 사람을 움켜잡고 무는 수단이다. 사람도 총명함을 드러내지 말고 재주를 뚜렷하게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큰 일을 두 어깨에 맬 수 있는 역량이 된다.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내면의 힘을 키워야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역량이 생기는 법이다. 겸손 속에 숨겨진 강함을 잊지 마라. 조는 것 같이 서 있는 매의 내면에 숨겨진 눈과 발톱을 상상해 보라. 매와 호랑이의 위장술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풀벌레나 파충류들의 보호색처럼 그것은 사람에게는 하나의 처세술일 수도 있다. 허심탄회하고 원만한 사람이 되라. 공을 세우고 사업을 이룬 사람은 대개 허심탄회하고 원만한 사람이지만 일을 실패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집착이 많고 고집이 센 사람이다. 마음을 비우면 사사로운 이익이나 개인적인 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물을 보는 견해에 치우침이 없고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판단이 정확하니 남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기회를 잡아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다.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 집착하고 집요하여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사물을 편협하게 바라보아 기회를 보고도 그것이 기회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마음을 비워내야 사리에 통달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프랭클린이 말했다. 성공을 하려거든 남을 밀어젖히지 말고 또 자기 힘을 측량해서 무리하지 말며 자기가 뜻한 일에는 한눈을 팔지 말고 묵묵히 해 나가야 한다. 평범하지만 이것이 곧 성공이 튀어나오는 요술 주머니다. 쉽고 간단한 이야기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는 마음을 비워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토록 허심탄회하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엉뚱한 집착이나 고집이 발을 들이밀 자리가 없다. 순리대로 일의 뜻을 두고 그 뜻을 쫓았기 때문이다. 카네기가 말했다. 성공에는 아무런 트릭도 없다. 나는 다만 어떠한 때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전력을 기울였을 뿐이다. 그저 보통 사람보다 약간 더 양심적으로 노력했을 뿐이다. 손님으로 오래 머물면 신뢰가 된다. 너무 오래 남의 집에 머물면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너무 자주 오면 친분도 소원해진다. 그저 사흘에서 닷새 사이에만 보더라도 서로 보는 것이 처음만 못해진다.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 거리는 공간적인 거리와 시간적인 간격을 모두 포함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너무 자주 보면
서로 쉽게 대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예에 어긋나는 실수를 하거나 굳이 보이지 말아야 할 숭례를 내비칠 수 있다. 그러면서 서운한 것이 하나둘 쌓이면 그 사이는 멀어진다. 가까운 가족끼리도 서로를 위해 아름다운 거리를 지키는 것이 좋다. 한 집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치겠지만 각자의 공간을 갖고 사생활을 존중해 주어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 반갑고 좋은 손님을 갑인이라 한다. 또 아주 가깝고 반가운 손님을 임막집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침실에 친 장막 속까지 들어오는 손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갑인이나 임막집인의 대접을 받기는 쉽지 않다. 그것이 인심이지만 소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손님으로 가서 푸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작지 않은 상처일 수 있다. 손님이란 환영받을 수 있는 손님이라야 아름답다. 손님과 비는 3일만 지나도 짜증스럽다는 프랑스의 속담을 기억하라. 취한 후에 재차 술을 마시지 마라. 목마를 때 마시는 물 한 방울은 감수로와 같고 취한 뒤에 더하는 술 한 잔은 없는 것만 못하다. 갈증이 있을 때는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라도 달게 느껴지고 배고플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 하지만 양껏 마신 뒤에는 황금잔에 몸에 좋은 약수를 주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고 배부르게 먹은 뒤에는 산의 진미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를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은 적당히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다. 하지만 취한 상태에서 한 잔을 더 마시는 것은 이득이 없다. 더 취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몸만 힘들어진다. 무엇이든 지나치지 않게 적당히 누리는 것이 좋다. 술을 예찬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술을 경계하고 술의 해악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것은 그만큼 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칸트는 인간학에서 술을 이렇게 예찬했다. 술은 입을 경쾌하게 하고 마음을 털어놓게 한다. 술은 하나의 도덕적 성질, 마음의 솔직함을 운반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술이 필요한 것이다. 키케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인간으로부터는 아예 사리 분별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고, 허버트는 술이 들어가면 지혜가 나온다고 극찬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술은 범죄의 아비이며 더러운 것들의 어미라고 말한 사람은 인거소리다. 또 러셀은 음주는 일시적인 자살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술이란 인간에게 있어 필요악인지도 모른다. 술을 마셔서 좋은 점도 많지만 술을 마셔서 나쁜 점들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적당히 마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카미가 말했다. 알코올은 인간의 불을 끄고 그 동물의 불을 붙인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고, 색욕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미혹되는 것이다. 술이나 마약, 성적인 만족과 같이 중독성이 있는 유혹은 애초에 멀리하는 것이 좋다.
피하지 않고 유혹당한 뒤에 외부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는 것은 비겁하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보면 노래로 뱃사람들을 깨어서 해치는 세이렌이라는 요괴가 나온다. 오디세우스는 이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다 막아버린다. 유혹을 원천봉쇄해버린 것이다. 사람은 유혹에 약한 존재다. 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만심은 금물이다. 유혹에 빠지는 것도, 그것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지키는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다. 존 스타인백은 이렇게 고백했다. 첫맛은 피를 빨아들이는 박쥐처럼 쿡 쏘는 것이 마취제 같았으나 마실수록 차차 단맛이 들고 나중에는 아주 맛이 좋았다.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계속해서 술을 찾는다. 마냥 취한 다음 자기를 잃어버린다. 깊게 빠진 다음 자기를 잃어버린다. 술과 여색이 주는 쾌락은 언제나 그 밑을 들여다볼 수 없다. 그 속에는 분명한 악의 덫이 놓여 있는 걸 알지만 결코 그 쾌락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주베르는 팡세에 이렇게 썼다. 쾌락은 육체의 어느 한 점의 행복에 불과하다. 참된 행복, 유일한 행복, 완전한 행복은 전체의 평온 속에 있음을 깨달으라. 마음을 어디에 쓸 것인가? 공적인 것을 위하는 마음이 만약 사적인 것을 위하는 마음에 비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다. 도리를 따르려는 생각이 감정을 따르려는 생각과 같다면 덕을 이룰 때가 많을 것이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공공을 위한 일 중에서 해내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지만 공익을 위한 일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한다. 어떤 분야에서든 반드시 해낸다는 의지와 집요함이 이를 이루는 원동력이다. 도를 구하는 마음이 정욕을 채우려는 마음처럼 강렬하다면 누구나 성불했을 것이다. 도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수많은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마음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그릇이 결정된다. 흉할 것인가, 길할 것인가. 약삭 빠른 사람은 말을 잘하고 소박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약삭 빠른 사람은 수고롭고 소박한 사람은 편안하다. 약삭 빠른 사람은 남을 해치고 소박한 사람은 남에게 덕을 베푼다. 약삭 빠른 사람은 흉하고 소박한 사람은 길하다. 중국 송나라 약자 주렴계의 말이다. 약삭 빠른 사람은 말을 잘한다. 똑똑해 보이니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 하지만 그 뜻을 인간된 도리나 의로움에 두지 않기 때문에 수고스럽게 일해도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소박한 사람은 말이 없고 겉으로 보이는 삶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덕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순리에 따르니 좋은 결과를 얻는다. 교묘하고 약삭 빠르게 사는 것이 이익을 얻기 쉬우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진짜 행복은 덕을 바탕으로 소박하게 사는 것에 있다. 과장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과장은 진실의 얼굴을 가린다. 최상급의 표현을 남발하는 말에는 언제나 의심이 따라붙는다. 그 말이 아무리 달콤하고 강렬하게 들려도 결국 사람들은 그 속에 숨겨진 허위를 감지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잘 안다. 그래서 말보다 진실을 앞세우고 소란보다 품격을 선택한다. 진리는 조용하다. 그것은 과장의 외투를 입지 않아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반면 허풍은 지성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스스로 가치관이 흔들리고 내면이 허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한 건 신뢰이고, 신뢰는 절제된 말과 꾸밈없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과장된 칭찬은 욕망을 부추긴다. 기대가 높아진 사람은 현실과 마주했을 때 쉽게 실망한다. 그리고 그 실망은 고스란히 말한 사람에게 향한다. 그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든 결국은 거짓말쟁이로 전락하고 만다. 정직한 사람은 선전보다 진심을 선택한다. 자신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줄 사람을 기다릴 줄 알며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오랜 신뢰를 더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는 말이 아니라 품격으로 사람을 감동시킨다. 과장은 쉽게 귀를 얻지만 정직은 깊이 마음을 얻는다. 다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숙해진다. 내면이 성숙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깊은 사색만이 아니다. 진정한 성숙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과정 속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더 많이 배우고 더 크게 성장한다. 나와 다른 가치관, 다른 말투, 다른 습관을 지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결핍과 한계를 깨닫고 조용히 그것을 채워가는 사람이 된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느긋한 사람을 만나며 속도의 균형을 배우고, 지나치게 유순한 사람은 강단 있는 사람과 어울리며 주관을 세운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며 중용이라는 삶의 지혜를 익히게 된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불편함을 견딜 줄 알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법을 안다. 다름은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숨어 있다. 성숙은 결국 타인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이다. 세상은 상반된 것들의 균형으로 유지된다. 그 조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만큼 나는 더 나은 내가 된다. 존경은 지위가 아니라 품격에서 비롯된다. 가장 보기 불편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만을 자랑하는 이들이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는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지위는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어울리는 품격과 태도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사람들의 존경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존경은 상대방의 마음이 보내는 무언의 선물이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행동으로만 증명된다. 오히려 존경을 받으려 집착할수록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고 멀어진다. 존경받고 싶다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맡은 바를 묵묵히 수행하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스스로의 책임에 집중하라.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존경을 강요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존경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일 때 비로소 진짜 존경은 시작된다. 존경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성숙은 말이 아닌 태도로 증명된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습관에서 드러난다. 비싼 옷을 걸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것은 아니며, 화려한 말솜씨로 자신을 포장한다고 해서 진정한 내면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황금은 겉으로 반짝이기보다 무게로 진가를 증명하듯, 인간도 도덕적 행위와 품위 있는 태도를 통해 그 진실한 가치를 드러낸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 그의 차분한 말투와 절제된 행동, 평온한 표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관심이 아니라 삶을 깊이 있게 받아들인 내면의 결과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분노보다 이해를 선택하며 불안보다 침묵을 택한다. 진짜 성숙은 눈에 띄지 않게 깊어지고 입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배우게 만든다. 성숙한 사람은 조용히 세상을 변화시킨다.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인생을 이끌 수는 없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 묻는 일에는 무심하다. 그러나 모든 현명한 선택과 단단한 삶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내 감정은 지금 어떤 파도 위에 있는가? 내 사고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추었는가? 이러한 질문을 회피한다면 어느 길로도 단단히 설 수 없다. 거울은 얼굴만 비춘다. 그러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은 없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자주,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겉모습을 가꾸기 위해 들이는 시간보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에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냉정히 평가하고 시련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가늠하며 진정으로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라. 이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자기를 알지 못한 채 이루는 성공은 허상이고, 자기를 꿰뚫어 본 자만이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 끝맺음이 곧 당신의 진짜 얼굴이다. 좋은 시작은 사람들의 기대를 끌어낸다. 하지만 훌륭한 마무리만이 그 기대를 존경으로 바꾼다. 세상은 시작에 박수를 보내지만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 장면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환호 속에 출발하는 것보다 아쉬움 속에 퇴장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많은 이들이 초반의 성과에 도취된 채 끝을 그르친다. 처음엔 운이 따라줬고 주변의 기대와 응원이 넘쳤지만 그것을 지키는데 실패하면서 평판을 잃는다. 행운은 자주 시작을 도와주지만 마무리까지 함께 해주지는 않는다. 행운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에게는 관대하지만 떠나는 이에게는 무심하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끝맺음에 더 많은 지혜를 쏟아야 한다. 갈채를 받으며 들어간 자리에서도 나올 때 외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인사이다. 작별의 순간,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초라한 출발도 훌륭한 끝맺음으로 다시 쓰여질 수 있지만 화려한 출발도 형편없는 마무리 하나로 모두 잊히고 만다. 결국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끝냈는지를 기억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시작보다 마지막에 더 많이, 더 깊이, 더 성실히 임하라. 그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단점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마주 서라. 누구나 약점을 품고 살아간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 하지만 그 단점에 지배당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다. 단점은 우리가 외면할수록 더 커지고 무시할수록 우리 삶을 조용히 침식해 들어온다. 결국 단점은 우리가 직면하지 않는 한 폭군이 되어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된다. 신중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애써 감추지 않는다. 오히려 똑바로 마주하고 관찰한다. 자기 안의 단점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어떤 순간에 고개를 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단점을 정복하는 첫걸음이다. 단점은 외면할 때 커지고 들여다볼 때 줄어든다. 더 나아가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눈으로 자신의 단점을 살핀다. 누군가 당신의 약점을 지적할 때 그것을 모욕으로 여기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자신이 보지 못한 자신을 타인은 거울처럼 비춰준다. 단점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마주하고 정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게 된다. 단점은 약점이 아니라 성장의 출발점이다.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힘이다. 너무 늦은 깨달음은 슬픔이 된다.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다. 깨달음은 소중하지만 때를 놓친 깨달음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안도의 한숨보다 깊은 서글픔을 느끼게 된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진실을 마주한 사람은 불타버린 집을 앞에 두고서야 물을 찾는 자와 다르지 않다.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도 무의미하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어렵지만 의지를 불어넣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다.
그는 눈앞에 닥친 현실도 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무지를 감싸 안으며 안주한다. 그런 사람은 남의 조언조차 귀찮아하며 불편한 진실 앞에 눈을 감아버린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주변에는 그 눈을 가리고 이용하려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누군가의 무지를 방패 삼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그 상태를 지속시키려 한다. 그리고 결국 눈먼 사람을 태운 말처럼 그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른 채 방황하게 된다. 때늦은 깨달음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눈앞의 진실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눈을 뜨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고서야 비로소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돌이킬 수 없는 일만 남게 된다. 부족함을 직면하는 용기가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인식이 아니라 진짜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단점에는 민감하지만 정작 자신의 결핍은 애써 외면하고 산다. 그러나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떤 발전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빛을 보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탁월한 학식을 갖추고도 세상과 소통하는 수완이 부족해 평생 주변부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 큰 재능을 가졌음에도 진지함이 부족해 스스로 기회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 권력과 지위를 누리지만 가족이나 동료들이 바라는 포용력이 없어 외로움 속에 고립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과감히 나아갈 추진력이 부족하고 또 다른 이는 깊이 있게 멈춰 살필 신중함이 부족하다. 이렇듯 인간은 누구나 불균형한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진짜 문제는 그 부족함을 모른 채 살아가는 데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결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솔직히 바라보는 용기와 그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빈틈을 꿰뚫어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을 단단히 다듬는다. 결국 부족함이란 약점이 아니라 성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멀리 나아갈 수 있다. 눈동자는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의 눈을 보아야 한다. 눈동자는 입으로 꾸며낸 말보다 더 정직하다. 가슴이 바르면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맑고 가슴이 비뚤어지면 눈빛은 흐려지고 탁해진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동시에 그의 눈동자를 살피면 그 내심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감출 수 있다. 친절한 말, 부드러운 태도, 그럴듯한 포장으로 본심을 덮을 수 있다. 그러나 눈동자는 그 모든 외피를 뚫고 드러난다. 잠깐의 시선 속에서도 욕망과 불안,
두려움과 교만이 배어 나온다. 거짓된 마음은 눈동자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고 바른 마음은 투명한 빛을 내뿜는다. 사람을 오래 겪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순간이 있다. 눈을 마주칠 때의 짧은 찰나,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숨기려 해도 드러난다. 겉모습과 말투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눈동자를 읽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것은 상대의 본질을 꿰뚫는 힘이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다. 남의 눈을 보기 전에 나의 눈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거울 앞에 선 나의 눈동자가 흐릿하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어둡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삶을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남에게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결국 눈은 영혼의 창이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그 창을 통해 흘러나온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눈빛이다. 타인의 눈을 통해 그의 마음을 읽고 나의 눈을 통해 내 마음을 점검하라. 그러면 사람을 보는 일도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도 한결 분명해진다. 눈동자는 결코 거짓을 품지 못한다. 올바른 길에는 늘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정도, 즉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주변에서 돕는 손길이 자연스레 늘어난다. 정도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지킨다는 뜻만이 아니다.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신뢰와 존경을 쌓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힘이 되어준다. 반대로 무도를 행하는 사람은 돕는 이가 적어진다. 옳지 않은 길을 가면 처음에는 눈앞의 이익이 눈에 들어올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만 남는다. 친척조차 등을 돌릴 수 있고 가까운 사람마저 멀어지게 된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길은 결국 외로움과 고립으로 이어진다. 돕는 사람의 수가 적을 때는 삶의 무게가 2배로 느껴진다. 어려움이 닥칠 때 의지하리가 없다는 것은 큰 부담이다. 하지만 정도를 행하여 돕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무게는 나눠지고 함께하는 힘은 배가 된다. 천하가 다 따라오는 것처럼 올바른 길을 걸으면 뜻밖의 도움과 인연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정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속에서 분명하게 느껴진다. 옳은 길은 스스로를 지키게 하고 동시에 주변의 마음까지 끌어당긴다. 결국 성공과 평안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오는 것이다. 도덕과 신뢰는 혼자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들 속에서 완성된다. 따라서 바른 길을 선택하라. 외로움과 고립이 두렵다면 그것이 정도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이다. 올바른 길에는 혼자가 없고 결국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가장 강한 법이다. 천하가 따르는 길은 눈앞의 편리함이 아닌 올바름을 지키는 인내와 신뢰에서 시작된다. 욕심을 좇으면 화는 필연이다.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일처럼 애를 써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큰 후환이 따르지는 않는다. 실패했음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고 그것이 곧 삶의 경험이 된다. 하지만 욕심을 좇는 방식이 옳지 않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든다면 처음에는 작은 성취가 있는 듯 보여도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죽도록 애쓴 끝에 찾아오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재앙이다. 그 화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남긴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 방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단기적인 이익과 성취감에 흔들려 행동하다 보면 작은 실패를 반복하며 쌓이는 불안과 후회가 결국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취하려는 길이 정당한지, 결과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먼저 살핀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스스로와 주변을 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삶에서 진정한 만족은 욕망을 억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목표를 추구할 때 얻어진다. 옳은 길을 택하면 실패에도 큰 후환은 없고 노력 자체가 자산이 된다. 반대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작은 성공조차 화를 부를 뿐이다. 욕심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방법을 바로잡는 것이 지혜이다. 화는 욕심을 따라간 결과이며 올바른 길을 찾는 사람이 결국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히 얻는다. 도구가 아닌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갑옷을 만드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손에서 만들어진 화살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염려한다. 그 염려 자체가 인자함의 표시이며 자신이 만든 물건이 타인에게 끼칠 영향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반면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을 만든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도구가 사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고민하며 제작한다. 겉으로 보면 화살과 갑옷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지만 제작자의 마음가짐과 의도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 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만드는 것, 심지어 말 한마디에도 그 마음이 드러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와 영향력은 달라진다. 사람을 해칠 가능성을 걱정하며 만드는 화살은 인자함을 담고 있고 사람을 보호하려는 갑옷은 의무와 책임을 담는다.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마음을 살피는 것은 필수적이다. 행동 그 자체보다 마음이 먼저 바른가, 사람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다. 같은 말과 같은 도구도 마음에 따라 세상을 바꾸거나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진정한 지혜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며 사람을 향한 배려와 책임이
그 기준이다. 이 인간은 만들어낸 도구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마음을 보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자함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